라디오 살롱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중형 은행들의 파산에 이어서 금융계의 주요한 은행들까지도 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금융계 관련된 많은 우려가 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내 은행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금융 전문가를 초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와이어발리 미주 법인장 마커스 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마커스 신 대표님은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시고요. 도이치뱅크 또 시티뱅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네, 바쁘시죠 요즘에? 네, 바쁘죠. 네, 상황이 바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또 크레딧 스위스 이어서 이 도이치뱅크까지도 좀 네.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참 잘 막아냈다.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기가 계속해서 전이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 끝이 아닌가? 시작인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끝이라고 보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네. 벌어진 일도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뭐 금리 인상, 재정 긴축, 통화 긴축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살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냐 아니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위기의 시작이냐에 대한 뭐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뭐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네. 걸 의미하시는 것 네. 같아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2008년의 서프라임 모기지에 이은 금융 위기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 이제 지금의 은행들이 그렇게 뭐 부실 경영이나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은행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은행,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뭐 위기에 취약한 은행의 성격을 좀 골라보자면,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세 개의 은행, 뭐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를 제외한 미국 은행으로 따지면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 세 개의 은행이 페일하면서 분석 자료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뭐 사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금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을 대출에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자산 가치 하락이나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반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이제 유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이해하시기도 접하시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예대율 이라는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라는 이런 비율들도 있고 각종 이제 은행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감독 당국이 관리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대출의 비율이 높은 은행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이 이제 예금 보험이라는 게 25만 불까지를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예금, 은행이 조달한 예금 중에 25만 불을 넘어가는 예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탈의 위험이 크고 네. 그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은행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것도 감독 당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전체 예금 중에 25만 불을 넘지 않는 예금의 비중이 몇 퍼센트고 25만 불을 넘어가는 예금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완전히 한 극단에 있을 정도로 25만 불 초과하는 예금의 비중이 높았고요. 네. 근데 나머지 두 은행, 뭐 시그니처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도 사실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액 예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이것도 두 개가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성격을 다 갖고 있으면 아마 위험도는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은행이 위기를 관리하는 정책 또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대출을 사실 이제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대출을 이제 증권화하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현금으로 많이 유동화 시켜 놨으면 또 유동성이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들을 사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은 뭐 감독 당국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러 번에 걸친 규제 완화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의 바깥에 있는 은행일수록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2008년, 2010년의 금융위기 때를 겪으면서 굉장히 네. 많은 새로운 은행 규제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 완화가 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자산 순위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행 유동성과 관련된 규제 또는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고 네. 결국은 뭐 10여 개의 아주 초대형 은행들만 지금 이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여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은행, 규제를 덜 받고 있는 은행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면 사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인이죠. 좋지 않은 네. 사인이고 물론 이제 이게 독립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모였을 경우에는 네. 그 위험도를 더 상승시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레버리지가 높고 고액 예금의 비중이 높고 네. 규제를 덜 받고 있는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할 그 수 일반 있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별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네. 또는 상시적으로 그 정보들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한데 네. 일반 소비자들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근데 뭐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공시 의무를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네.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건 뭐 문서를 통해서건 이런 그 은행의 재무 현황, 재무 실적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 그 숫자들을 뭘 봐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어렵죠. 어려워서 네. 그리고 사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네. 오늘부터 뭐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고 분석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런 시기에 내 예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게 좀 더 뭐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이 예금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네. 실질적으로 전액 보장을 약속을 했어요. 25만 불이 넘어가도 보장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낙관적인 분들은 이거 뭐 큰일 나도 정부에서 날 보호해주겠지.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위험하죠. 내가 아주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한 은행이 예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위험하고요. 네. 물론 그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거는 이제 위기가 패닉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연방 예금 보험이라는 것도 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기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새롭게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방 예금 보험이 25만 불 이상의 예금까지 무한대로 보장할 거다. 아무리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을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네.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믿지는 말자. 네. 그러니까 그 25만 불이라는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또 지나치게 비관적이겠지만 네. 내가 뭐 예금이 얼마건 이번에 보니까 정부가 다 막아주더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또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내 그 예금의 예금 보험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거는 네.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느냐는 뭐 개인의 성향도 있을 거고 자금의 성격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되게 원론적으로는 25만 불을 넘는 예금을 어느 은행에도 두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나의 예금 총액이 25만 불을 넘는다라고 하면 25만 불씩 분산해서 여러 은행에 예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일 뿐더러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고액 예금을 갖고 계신 예금주 중에는 기업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있는데 그걸 25만 불씩 쪼개서 은행 수십 개, 수백 개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개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뭐 대안으로는 그러면 더 안전한 은행이 어디냐를 네. 생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미국 은행 예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들, 데이터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주죠. 다 그 한 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한 주 동안에 한 1,200억 달러 정도의 예금이 중소형 은행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빠진 예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절반 정도는 대형 은행, 초대형 은행으로 간 것 같고요. 네. 초대형 은행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작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큰 은행으로 절반 정도의 자금이 움직였고 그리고 또 나머지 중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단기 자금 시장, 뭐 MMF 같은 단기 자금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면 만기가 짧은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시장인데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데 뭐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파산 위험은 굉장히 낮거나 없고 네. 이자도 일정 부분 제공을 하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계속 이제 롤오버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그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사실 MMF로 돈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 투자할 자산이 분명치 않거나 네. 내 돈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의 유입이 되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5만 불 이상의 그 연방 예금 보호를 보장하는 예금 상품들을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좀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2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까지도 연방 보험으로 커버를 해준다라는 이제 예금 상품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가장 스마트한 머니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뭐 테이크어웨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큰 은행, 네. 안전한 은행. 뭐 큰 은행이 왜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크고 안전한 은행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MMF 같은 이제 다른 종류의 금융 상품으로 일단 돈을 옮겨놓고 시장 상황을 보겠다라는 네. 움직임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 가장 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 건 25만 불보다 훨씬 높은 연방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네. 금융 상품으로 옮긴 분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사실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FDIC 인슈런스와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안전도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네. 종류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유니언 뭐 이런 종류의 금융
예금 기관들도 있고요. 네. 크레딧 유니언도 마찬가지로 25만 불까지의 예금 보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FDIC가 아닌 다른 종류의 보험이긴 네. 하지만 그래서 뭐 분산 예치하는 방법 잘 모르겠으니까 크고 안전한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방법 또는 되게 좀 더 세비하게 높은 연방보험 한도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이미 어떤 금융권에 대한 신용 경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대안으로 이제 금이라든가 이 네.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해서 지금 네.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네. 답이 뭐 정해진 질문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네. 대안성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금이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제 크립토커런시라는 것도 대안 화폐로서의 뭐 가치를 많이 올려왔으니까 네. 그쪽에 여전히 가치를 믿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바로 크립토커런시에 투자할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네. 그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이라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네. 잘 모르겠는데 돈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 돈을 내가 뭐 금이건 네. 크립토커런시건 그쪽으로 내 돈을 옮겨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투자를 하는 시기는 따라할 수 있지만 투자를 회수하는 시기는 따라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언제 살고 언제 팔지에 대한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네, 네. 네. 사실 그 금은 달러하고 이제 뭐 그 브레너드 협정이 폐기되면서 금태환이 폐기되면서 그 끊임없이 어떤 달러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중앙 정부에서는 어떤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값을 뭐 금이 계속 오르기는 하지만 금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하고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금이 화폐를 교환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금이 갖고 있는 뭐 대안적 성격이라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이제 환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언젠가 화폐와 일정한 비율로 교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대안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돈을 내 예금을 쫙 빼서 다 금으로 해놓는다. 네. 사실 투자 이런 상황 늘 이제 뭐 위기 때만 다시 뭐 빛을 보는 얘기긴 하는데 투자도 되게 분산을 항상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분산 투자는 위기 상황일 때 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장 더 적합한 거고 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분산 투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예금과 금의 문제로 돌아가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뭐 금 뭐 이렇게 대안 성격의 자산으로 전환시켜 놓는 거는 합리적인 위기 회피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 베스킷에 자산을 모아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 대표님 말씀하신 25만 불 이상 원금 보장해주는 금융과 투자회사 어딘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과 회사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검색하시면은 네. 네.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상품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한 은행이 25만 불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 동일하고요. 네. 어떤 은행도 그 이상의 이제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런 금융상품들, 예금 상품들이 작동하는 원리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은행이 모였다라고 하면 저는 한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겠죠. 근데 네. 제가 한 은행에다가 200만 불을 예치를 하면 그 은행은 25만 불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은행들한테 예금을 분산시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25만 불이 넘어가면 첫 번째 은행으로 그 예금이 가고
50만 불이 넘어가면 다시 세 번째 은행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10개 은행에 25만 불씩 예치를 하게 되면 네. 250만 불이 10개 은행에 자동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각 은행에서 25만 불만큼의 보호를 저는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뭐 스윕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네. 뭐 인슈얼 디파짓 이건 이제 은행마다 부르는 상품명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먼저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이런 종류의 예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예금은 여전히 25만 불이라는 한도에 묶여 있을 테니까 일단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이런 종류의 예금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아직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 한국으로 치면 토스 같은 은행이죠. 그러니까 지점은 전혀 없는 뭐 온라인 전문 은행 또는 디지털 은행, 네. 미국에서는 니오뱅크라고 불리는 종류의 은행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레거스 뱅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예금 상품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B 사태 이후에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느냐의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런 높은 예금 보장 한도를 제공하는 은행들 중에는 이 니오뱅크, 디지털 뱅크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금융기관이다라고 할 때 그 신뢰성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네. 우리가 신뢰를 갖기 쉬운 것들은 많이 노출된 네. 유명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뱅킹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 그런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떻게 구별을 해서 이거 믿을만하다 하고 네.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뭐 사실 저 은행업의 근간이 신뢰라는 측면에서 네. 그 은행의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은행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의 공공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부가 25만 불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용자들, 편하게 예금을 맡기는 사용자들이 있으신 거죠.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서 이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약속이 없었다라고 하면 작은 은행들이라는 건 생겨나지도 못했을 거고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그 디지털 은행, 뭐 또는 온라인 뱅크, 니오뱅크 이 범주에 속하는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뭐 예금 보호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안전하냐 네. 일 테니까 정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이고 정부의 똑같은 예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은행의 신뢰도가 과연 제가 거래하는 저 길에 지점이 보이는 그 은행의 신뢰보다 낮을 거냐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냥 뭐 균질한 정도의 신뢰, 다 믿을 수도 없지만 네. 덜 믿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하느냐가 사실 은행이 안전하냐 안전하냐가 나의 이제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25만 불 이하의 예금을 가지고 편리하게 자주 거래하는 그게 뭐 카드가 됐건 뭐 체크이 됐건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됐건 이런 종류의 안전한 프로파일의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은행의 신뢰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고 시장에 이제 막 시작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또 많이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 니오뱅크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장에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니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대형 니오뱅크의 경우는 고객의 수, 예금주의 수가 뭐 2천만 명을 넘는 은행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는 굉장히 금융 쪽의 그
혁신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좋은 서비스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인 커뮤니티에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좀 낮아서 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못 받고 계신 것들이 많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뭐 송금과 관련된 업체이긴 하지만 핀텍이라는 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찾아가는 네. 되게 그런 소비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이 금융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 우리 그 마커신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와이어발리 지금 이과 같은 핀텍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안정되고 미래의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이어발리 나중에 상장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일반 소유자들이 이런 새로운 형식의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낯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네. 일단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혜택이 증가하게 되면 나한테 직접적인 뭐 효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부터 주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는 이제 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송금을 되게 자주 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송금을 1년에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1년에 뭐 20번, 30번 이렇게 돈을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내가 니드가 되게 많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만 더 열심히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주위에 물어보신다거나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네. 거기에 뭐 편리함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가치를 겪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모르거나 안 하고 있던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혜택들을 받을 수 있구나를 체감을 하실 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시게 될 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핀텍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 있는 회사가 또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자기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제휴를 하고 이 제휴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서비스에 노출이 되시면 그 다음 서비스로 넘어가시는 데는 접근성도 좋으실 거고 사용성도 좋으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경험이 중요한 네, 것이죠. 네, 이번 금융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이요. 사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면 무엇이 더 건전하고 네. 부실한지가 딱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번 그 금융 위기들이 뭐 지난 그 금융 위기와는 좀 달리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들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급격한 너무 많은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 또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긴축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벌써부터 딱 쓰러져가는 그 순서를 보면 뭔가 그 부실한 부분이 있다. 네. 특히 또 어떤 경영의 그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잘 극복하는 그 나의 은행은 안전하고 좋은 은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의 변화가 주는 부하는 모든 금융기관한테 동일한 부하가 작동을 할 텐데 겪어내는 거는 그 개별 회사의 능력이어야 되거든요. 이고요. 네. 이제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주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은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은행이 만들어지고 보호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은행은 굉장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하가 주어졌지만 어떤 은행은 넘어지고 어떤 은행은 잘 버티고 어떤 은행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된 은행의 이면에는 미스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못된 운영 그게 고의적이었느냐 굉장히
큰 규모의 과실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없이 은행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버티는 은행이 좋은 은행이라는 관점도 맞고 네. 이 위기 상황을 작은 위기도 버티지 못할 만큼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던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거는 저는 뭐 시장 원리에서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건전한 은행이어야 된다라는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도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면 자금 운용 은행 거래에 대한 프로토콜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 적용되는 기준이 만약에 엄격하게 모든 금융 소비자한테 적용이 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은행, 살아남지 못하는 은행이 좀 더 구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은행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지만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모두에게 더 바람직하기도 할 거고요. 네, 네. 뭐 이 금융기관의 그 모럴 해저드는 여러 다각도에서 그 이루어지고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저기 이제 우리의 모국인 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금리에 오르고 내리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일반 대출금리가 변동되기보다는 이 금융권에서의 그 가산금리를 좀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금융권에 매우 유리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한국에 있는 은행들, 그 주요 그 아주 메이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와 비교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보다는 이제 시장 원리가 더 작동을 잘하는 게 이제 미국 은행 그다음에 그 은행을 지지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니까 네, 그런 걱정은 좀 덜한 편인데 미국이. 제가 미국 네. 은행 시스템에 갖고 있는 불안은 한국은 초대형 은행 몇 개 안 되는 초대형 네.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모든 은행들이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때로는 네.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규제를 받는데 미국은 반대로 아주 큰 은행과 아주 작은 은행들 은행 수는 뭐 수천 개에 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은행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제 바깥에 있는 은행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유동성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네. 사전에 감독 당국이 인지하기도 어려웠고 예방하기도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훨씬 작은 은행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규제 바깥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느냐에 네.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것들이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드러날 텐데 드러나는 정도가 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그 개인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업용 그 건물들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인데요. 이자는 올라가는데 이 담보부동산의 밸류는 떨어지고 이러면은 비즈니스 하시는데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어떤 대비책 이런 게 있을까요? 대비책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황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공실률은 올라가고 있고 네.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예상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 저희가 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또 큰 대규모의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 대출들은 만기가 되면 이제 연장을 하거나 상환을 해야 되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CRE 론들이 있는데 자산 가격의 하락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잘 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된 론들이 부실해지고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이제 한번 이 도미노가 시작이 되면 연쇄적으로 추가적인 자산 하락을 불러오는 과정이어서 일단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을 뭐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는 또 역시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시장에서 이미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담보로 한 증권들 우리가 이제 뭐 CMBS라고 하는데 CMBS의 가격이 되게 그 팔기 위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아야 되고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행적인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위축될 거다. 이거를 이제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이 생기면 신규 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은행의 능력도 떨어져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위축이 될 거다. 위축이 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거다. 이거 마치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부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형적인 가치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적지도 않고 지금 특히 그 최근에 나오는 다음번 뇌관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들고 있을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지금 금융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 금융의 냉혹한 논리라는 것이 은행은 우리한테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네.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금융권이 붕괴되면 네. 뭐 가계, 기업, 정부 다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살기로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생해야 되잖아요. 네. 안전하게. 네, 끝으로 우리 마커신 대표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금융소비자도 이 시장 참여하는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이 뱅크런이라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대중들의 패닉이다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카운터파티 리스크,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 거래로부터 물러나는 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판단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기르셨으면 좋겠고 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는 내가 보는 거고 그 내가 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의 금융 생활, 금융 소비가 건전한지 어떤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누구의 말만 믿지 말고 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이런 특별 방송을 만든 취지 자체도요. 저희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께 어떤 금융 서비스, 금융 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 광고의 형식으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금융권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가 보도의 형식으로 또 비판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뭐 어떤 금융권을 보호하거나 뭐 비호하기 위함이나 뭐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저희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커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정말 귀한 시간, 요즘 아주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와이어 발리의 아주 무궁한 발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커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하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